자, 이제 순서대로 또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인 고문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용 들어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어떤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오늘 아침 코스피 4,600 돌파의 1등 공신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도 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오를수록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질문은 더 쌓여갑니다. 오늘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14만 전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밤 CES 2016에서 엔비디아의 발언 이후 마이크론이 10% 넘게 폭등하는 그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내일 잠정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의 확실하다시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3배 전년 대비 급증하면서 123조 정도의 파격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특히나 CES에서는 양자 해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기술까지 CES 혁신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103조 원까지 상향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무려 100만 원까지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SK하이닉스가 이 자사주 소각 대신에 미국에서의 ADR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18만 원, 108만 원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과연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체크하고 있을지 오늘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자, 더 뻔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몇만 전자, 몇만 닉스 뭐 이런 표현은 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자, 목표 가격이 뭐 줄 상향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내일 이제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 얘기한 바 시장 컨센서스 눈높이는 확 높아져 있고 그 이상일 거다. 그 이제 기준점이 영업이익 기준 20조 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기 손열호 팀장께서. 일단 저는 지금은 즐기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즐기면 된다? 네, 눈이 뭐 있어야 말씀드렸지만 없으면 혹시라도 아직도 삼성전자, SK를 매매를 안 하신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서 신용융자 잔고가 확 늘었던데. 그래서 어떤 공무원분이 뭐 1억 5천 투자하고 3억은 빚냈는데 그걸로 1억 5천 수익 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모든 투자분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자기 계좌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적정 주가 산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걸로 이 적정 주가 산출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주가 수익비를 통해서 피어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서 산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어깨가 조금씩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원래는 수익 중이어가지고 매도를 하시면은 신용자금이 줄어야 되는데 앵커님 오프닝에 자주 들어보면은 이제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의 신용자금은 줄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탁금도 그대로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익절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SKS의 추이가 좋고 수급도 괜찮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만 드리고 싶으면 좋겠지만 보수적인 이야기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버블이라는 게 언제 터질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매일경제TV를 매일매일 시청했을 때는 고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언제인지 모르니까 즐기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보통 삼성전자를 TSMC랑 비슷하다. 그다음에 SKX를 마이크론과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마이크론을 저는 바로미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SKX가 더 우세하지만 어떤 위치, 어떤 시장이 있냐 위치,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누가 더 먼저 하느냐. 그래서 가이던스를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세를 보이는 모습은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는 퍼가 한 2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 25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SKS가 7이고 삼성전자가 10이니까 이 주가 수익 비율 피어 그룹을 이용한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했을 때는 저도 삼성전자 18만 원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원래 이제 이 괴리만 따지면 240만 원인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SK하이닉스가 40만 원 할 때 한 3개월 뒤에는 50만 원, 뭐 1년 뒤에는 60만 원, 한 2년 뒤에는 70만 원 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불과 70만 원 가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을 하면서도 지지권 이탈 없이 이동평균선 닿기 전에 끌어올리는 모습.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 무죄 받으시고 경영 일선에 들어오면서 HM3도 잘 파시고 HF4 같은 경우도 퀄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향상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HBM4를 적용할 수 있는 GPU를 만들고 있는 나라 이제 회사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HBM4에 대한 수요는 견조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HBM4를 퀄테스트 통과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SK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둘 중에 어느 종목을 먼저 살지는 수급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고점 확인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우리 앵커님 방송을 시청하셔야 된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달라 그랬더니 홍보만 이렇게 해주시면 잘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를 말씀드린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고요. 네. SK하이닉스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이면서도 증권 전문가이지 어떤 IR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포트만 읽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보고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단하는 거는 투자자의 몫이니까 지금 당장 우려하기보다는 매수를 해놓고 물렸을 때 투자 전략을 차분하게 바꿔나가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된다. 그거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좀 저렇게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 걸 사야 되냐? 저는 우선은 답변에는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고요. SK하이닉스. 일단 결론은 내야 되니까 SK하이닉스고 네. 나는 조금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밸류체인. 나는 적어도 내가 손 팀장 이야기를 듣고 매수했더니 마이너스 5%까지는 감소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5% 넘어가면 너한테 원망이 좀 생길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이 안전해 보인다. 그거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성일 고문한테는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주도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후발로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 낙수 효과, 소부장 얘기죠. 같이 따라가느냐의 개념인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뭐 당연히 따라가겠죠. 뭐 지금 한미 반도체가 벌써 그렇게 이제 급등하는 거 보면은 뭐 하여튼 대장주 뒤따라서 밸류 체인이 움직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진짜 이제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팔아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이게 섣불리 팔아가지고 이게 그 판 가격에 또 되살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되는데 이거 여기서 또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들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굳이 여기서 팔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현재 가격대가 뭐 적정 가격이 언제 어디냐 그게 뭐 예측되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비교 평가에서 이제 TSMC하고 비교를 평가한다면은 TSMC의 시가총액이 2,300조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아마 840조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TSMC가 좋아, 삼성전자가 좋아. 지금 삼성전자의 거의 2배, 3배 정도 지금 시가총액을 TSMC가 갖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역전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의 영업이익을 삼성전자가 거꾸로 추월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예측 아직 4분기가 안 나왔죠. 그래서 한 42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을 거의 한 18조 넘어간다면은 온기 따지면 42조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올해 영업이익을 무려 지금 100조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거죠. 지금 뭐 2배 이상의 한 해 동안에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100조가 난다는데 그럼 TSMC가 상승하겠죠. 하지만 TSMC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TSMC의 영업이익이 2,300조가 지금 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840조다? 뭐 1,000조 넘어가고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얼마큼 더 가야 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적정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삼성전자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100원이면은 이거 옛날에 5,000원으로 따지면 지금 삼성전자는 7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1,000만 원 넘어가죠, 한 주에. 그렇다면은 뭐 우리 엔비디아 가격대 알잖아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그 정도로 올라갔어? 그냥 설계 하나 가지고 삼성전자는 그 설계 받아서 칩 만들어 칩 공급 부족하대 내년에 AI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은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그칠 주가는 아니다. 이거 거가는데 지금 너무 과열된 건 사실이다. 딴 데인데 갈 때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으로 삼성전자를 들어갔는데 이제는 수익성까지 내주고 있다. 이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현재로 삼성전자는 그냥 가는 종목으로 보고 사셔야지. 글쎄 이 정도 가격 여기서 사갖고 물렸다. 물리면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가격 눈 딱 감고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야 수익성 맞춥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현재 가격의 지수대에서 수익성을 따라간다? 저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S&P 500하고 나스닥 100 같은 거는 비중을 좀 조절을 해요. 대표 종목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비중 조절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거의 따라가는 거예요. 지수의 영향력이 지금 36%대까지 왔거든요. 작년 1월만 해도 24%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를 합친 종합 주가 지수의 지수 영향력이 작년에 24%대였는데 지금 36%대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수가 왜곡됐다기보다는 아마 이쪽 가면은 좀 뭔가 왜곡된 모습은 보이겠죠. 왜냐하면 올라간 수량은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지수는 엄청 올라가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영향, 하이닉스 영향으로 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포트폴리오 그 종합 주가에서 따라가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어넣지 않고는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지 않고는 못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현재로서는 그냥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조금 틀어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주가도 너무 잘 나가고 호재가 뭐 만발, 풍성, 악재라고는 요만큼도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혹시 리스크가 있다면 뭐 매크로의 리스크는 사실 이게 뭐 국제 정세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혹시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미국이나 중국의 뭐 지금 패권, 뭐 미국의 행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D램과 뭐 HBM4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거의 세 기업이 독점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좌시하고 어유 둥개둥개 잘한다 뭐 어유 멋져요 이렇게만 할 거냐 아니면 쓱 한번 발을 내밀어 가지고 뭔가 그래도 태클을 한번 걸 수 있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뭐 어떻게 그건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매크로나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조차한 리스크고 마이크로한 리스크는 뭐 재료가 이미 다 녹아 들어가서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 거기에 따른 부담감? 아니면은 경쟁자의 급부상?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주가가 한 10%또 올랐어요. 뭐 신났죠 거기도. 근데 일단 그게 이제 다양한 리스크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선순위랑 순서가 좀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쟁자의 출현이 가장 늦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어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패권 전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투자 AI 전방 기업들에 대한 투자 부담감 한 세네 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갈등.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선 중국 관련 장비나 소재를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중국에 있는 장비가 미국 기업에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하지 말라 그랬는데 수출이 이제 약간 좀 어둠의 경로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2차 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공부를 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ESS의 70% 이상이 CATL에서 들어온 거라고 하니까 일단 내가 생각하는 악재가 있는데 투자분들께서는 이 악재를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앵커님께서 조금 컨비싱 바이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컨빅션 바이 말씀드렸지만 컨빅션? 그 뒤에 컨빅션 바이를 말씀드렸지만 항상 분할 매수, 않느냐?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고 매수의 의견은 일단 내가 이 종목을 들고 가서 적정 주가 산출할 때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하지만 이 비중 관리는 수급을 보고 하셔야 된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서희 고문이 보신 혹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까요? 뭐 없다면 없는 거고. 리스크는 뭐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게 웬만한 호재가 악재를 다 덮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뭐 중국이 조금 좀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죽어버리는 상황, 왜냐면 대체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경제는 상당히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정치는 지금 상당히 좀 암울하잖아요. 근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되레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마다 경제는 더 살아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 이거 뭐 영토 침략 같다는 느낌을 드는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지금 가야 될 수 있나, 향후에 또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게 좀 상당히 혼란해진다면은 이제 그런 쪽에서 약간의 좀 리스키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전쟁 위험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몰아간다라면 아무래도 이런 쪽에 약간 좀 죽어줄 수 있는 어떤 네네.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뭐 해결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더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크게 불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리 기우라고 해야 되나요? 쓸데없는 걱정을 당겨올 필요는 지금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은 또 뭐가 포착이 됐는지 김유정 아나운서 그물을 던져주시죠. 네,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쓰고 정말 그 잔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잔치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액침 냉각 섹터입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AI 반도체 상승을 이끌었던 젠슨 황 회장의 발언을 봐야 합니다. 전일 CES 2025-2026 발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요. 4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서는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에 냉각 기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에 상온 정도의 물 45도씨 정도에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자 수요 절벽에 대한 공포가 들어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모딘 매뉴팩처링이 미국에서 21% 넘게 하락했고요. 트레인 테크놀로지, 버티브 오린스 같은 기업들이 함께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름이나 아니면 복잡한 설계를 통해 냉각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었었는데 이러한 점들이 다시 한번 우려감으로 감돌고 있는데요. 과연 액침 냉각 관련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전략 함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섹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솔솔 들어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미 조선 동맹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새해 초부터 수주 랠리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5조 분야의 수주 소식을 새해 처음부터 전했는데요. 미주에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받았습니다. 의미도 남다른데요. 중국 관련 조선사들이 아무리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도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해외 선사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가 작년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선 강화까지 꿈꿔보면서 조선 관련 섹터의 향후 방향성까지 함께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죠. 자, 특정 단어 액침 냉각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이제 공조죠. HVAC라고 하는 이 발음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백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공기 조화 계통 열 관리라고 하는데 젠슨 황 CEO가 베라루빈으로 이제 저전력으로 전력이 적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열이 좀 덜 나서 공조나 냉각에 쓰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냉각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닐 거예요, 아마. 자, 이 풀이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성장성 있는 섹터는 이 성장성을 조금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을 때 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요. 저도 액침 냉각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작년 8월에 이제 루빈이나 이런 차세대 GPU가 나왔을 때는 발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나 SKX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들이 기존에 팔고 있는 HBM3나 HBM3E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모델인 HL4까지 6세대까지 나오면서 투자분들께서 뉴스가 없지만 질의 짐작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SKX랑 삼성전자가 이렇게 메모리를 잘 팔고 차세대 메모리가 나오면 당연히 액침 냉각, 그다음에 뭐 칠러나 이런 열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액침 냉각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들었는데 저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밸류체인, 후공정, 전공정 장비 이런 쪽을 보고 있다 보니까 액침 냉각 잘 못 봤는데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한 3, 4일 정도 우상 기조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약세를 보인 이유는 아무래도 젠슨왕 CEO가 루빈이 약간 좀 전력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액침 냉각이 그렇게 큰 이제 좀 투자를 덜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들고 싶었던 말은 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로봇이나 이런 것들처럼 유리기판처럼 사실 그들이 이제 증권계통에서 이 기술이 언제 상용화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용화 시점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뭐 로봇 관련 기업들의 흑자 시점,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시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방 기업 누가 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리포트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SKC가 작년 8월 달에 양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뉴스가 많이 없죠. 그 다음에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이런 차세대 모델인 HBM이 나오면 액침 냉각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오늘 젠상 CEO가 조금 차갑게 돌아서다 보니까 좀 밀리는 모습.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좀 유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액침 냉각이 정말 괜찮은데 이 칩을 물에 담그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원분들이 해결할 내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기술 실제 가능하고 실적이 언제쯤 반영될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 개발이 늦어지면 당연히 상용화 시점이라든가 관련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 장비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반영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젠상 CEO가 다소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관망 의견을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매도 의견을 드렸으면 액침 냉각은 완전히 이거 완전 테마 영역이다. 그냥 이럴 때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뭐 관심 종목에 지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망을 드린다는 것은 저는 HBM 차세대 HBM도 차세대 뭐 루빈이나 이런 블랙웰에 대한 판매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분명히 이 기술이 필요할 건데 상용 시점이 자꾸 미뤄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매도세가 그치면서 눌림목 만들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공조 시스템을 더 확충할 거야. 그래서 뭐 한때 이제 전력 시스템, 전력 설비 막 이슈가 되다가 어제부터 조금 누그러지더니 오늘은 이제 또 이 젠슨왕 CEO가 우리 열 관리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조가 그렇게 막 절실하게 필요하진 않고 일부 데이터 센터는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걸 담그면 안 되죠. 특수 용매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액침 냉각 일부로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인데 관련 기업은 뭐였죠? LG전자였나요? 그래서 LG전자가 오늘 주가가 좀 약세인가? 확실하게 가장 가까운 종목은 LG전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유니셈이나 뭐 GST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도 면밀하게 보면은 완전 관련성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런 업을 하고 있으니까 액침 냉각 했을 때 관련성 낙수 효과를 조금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고 제가 만약에 이 액침 냉각 가치 투자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면 제가 만약에 가치 투자자 이미지였으면은 저는 안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단기 스윙도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어떤 투자분의 투심과 수급 동향을 보되 포기하기는 아깝고 지금은 조금 뒤로 빠지지만 나중에 더 많은 하이엔드 제품이 팔렸을 때는 이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접근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주제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주. 마스카는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것처럼 아무도 요즘 얘기 안 하죠. 어떤가요? 글쎄 조선주가 크게 재료로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24년도부터 웬만한 조선사 우리 보통 조선 3사라면 이제 HD, 현대,
한국, 조선해양, 그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세 개를 꼽아요. 근데 그 회사의 실적이 당연히 24년도부터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25년 굳히기, 26년은 확장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주가는 24년도 대비해서 많게는 4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마스크 얘기를 꺼내면서부터 이제 실적과 겸비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확장을 했는 상태인데 작년 그러니까 10월 말 피크 거의 비슷해요. 가격대가 피크를 찍고 반도체한테 반톤을 넘겨준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득세를 하고 이제 조선은 조금 좀 이제 쉬는 거의 한 2달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웬만큼 재료 나와서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고 올라갈 때마다 또 이제 그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눈여겨볼 곳은 아니다. 다만 실적은 뭐 엄청나게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사의 작년 영업이익이 세 개사 합쳐갖고 한 6조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올해 수주 목표는 평균적으로 한 30% 는다 그래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 예측하기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영업이익이 거의 한 기본 30% 이상 영업이익이 작년에도 엄청 2배 이상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 늘어난다면 실적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근데 재료로서는 거의 뭐 1년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쇠퇴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재료가 나올 건가 뭐 더 이상 재료가 나올 건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는 계속 했는데 그거에 견적갖고 조선과 조선 그 설비와 관련된 그 여타 제반 뒤따라오는 이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HG 중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그 3사나 여타 조선소들은 상승은 하되 그렇게 뭐 강하게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거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에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고 굳이 여기 들어간다라면은 그냥 분할 매수 정도 하는 뭐 하락할 때 조금 이제 분할 매수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차익 매물을 좀 차익을 취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더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를 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김주장 아나운서 다시 나와주세요. 네, 영원한 맞소이자 형제이죠. 신세계와 이마트가 연초부터도 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오늘 8%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명품 판매 호조세 속에 백화점 실적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32만 원 도달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개발이 구체화되자 이 부지의 최대 주주인 신세계가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요. 유통 공룡의 화려한 리레이팅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우호를 다지고 있던 그 시각 중국은 일본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16년 만에 전면전에 붙은 건데요. 상무부에서는 이중용도 물자를 즉시 수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용도 물자 말이 어려운데 무엇일까요?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물자 한마디로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건데요. 명분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계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등하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까지 지금 바로 그 전망 세워보시죠. 자, 신세계와 히토류 뭐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지긴 합니다만 신세계 뭐 최근에 보면은 그 팡팡 이슈가 금방 또 사라지네요. 우리의 기억력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오늘 신세계가 강세를 보이는 이슈는 4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리포트가 좀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속터미널 부근에 있는 부지에 대한 가치 터미널 상승, 테마인가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쿠팡에 대한 탈팡 이슈가 있으면서 뭐 알리나 테무나 아니면은 뭐 G마켓이나
뭐 신세계나 이런 배송을 하는 기업들이 반사인. 호재를 얻을 거다 보고 있는데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방중을 하셔가지고 CCP 주석과 협력 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알리와 협업을 통해서 5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 같다는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리포트가 1시간 전에 나왔는데 신세계는 그 이전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뉴스가 가장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또 주주환원 정책을 하면은 PBR이 낮은 기업들 강세를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통이나 백화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특히 뭐 두꺼운 털옷이라든가 명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고 PBR 같은 경우는 0.53, 그다음에 외국인이 4개월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정책이 이제 네 가지 뉴스가 중첩되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세계에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좀 배당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 신세계를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주주하는 정책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짧게 마무리하시고 현재는 좀 매매 관점 접근하기 좋아 보인다. 그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도 뭐 슬로건을 하나 걸면 좋을 텐데 우리 반도체도 팔아요. 뭐 이래갖고 HBM4를 1층 매장에다가 웃자고 한 얘기죠. 뭐. 아니 요즘 워낙 광고나 기업 이미지 하는데 약간 그 센세이션한 것들이 있어서 자 하여튼 뭐 다 판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히토류 얘기 민감하죠. 일본이 지금 민감한 이슈인데 미국도 사실 중국을 향해서 가장 민감하게 히토류인데 대타로 골랐는지 하여튼 애매한 시점에 오묘한 시점에 지금 어제 나왔어요. 자, 듀얼 유즈라고 하는 이중 사용, 이중 용도 이렇게 물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반도체도 들어가는데 이제 군사 장비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쪽에서 이제 이중 용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히토류를 쓰임새는 엄청나죠. 이게 근데 좀 이제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석에 들어가니까 배터리에 이제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겠죠. 강화 유리에 들어가고 MRI 공명기 의료 사업에도 들어가고 항공우주 합금 쪽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그러더니 중국이 히토류를 갖다가 이제 무기화하니까 이제 히토류 대체제를 또 만든다 그러는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크게 나온 얘기는 없다. 근데 히토류가 중국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인도도 나오고 베트남도 나오고 브라질도 나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를 이제 기존에 이제 중국이 워낙 포션을 크게 잡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이제 대만 해갖고 얘기가 좀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판매를 중지한다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들썩이는데 이 관련주들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통 나오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삼화전자, 고려아연,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포스코 빼놓고는 실적이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슬라이딩처럼 한번 과거에 히토류기 나올 때 아주 급상승했다가 거의 뭐 저 슬로프처럼 그냥 밀렸다가 오늘 잠깐 반등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느냐.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잖아요. 오늘 뭐 자동차나 이 반도체 그 대장주 외에는 크게 움직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수급이 쪽으로 밀렸는데 이것이 내일도 장이 안 좋으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일까지도 뭐 유효하다라고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유효한데 일단 여기 관련 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적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히토류 테마가 단기가 아니라 반짝하고 말 수 있다. 왜냐하면 히토류는 과거에도 계속 테마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좀 식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가의 측면에서는 별로 재미없는 테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종목을 좀 골라본다면 동국 RNS라는 종목이 네. 그래도 실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조금 보는 거 외에는 제가 보기엔 크게 할 건 없는데 시장 자체가 약간 좀 상승해서 약간 조정을 보인다. 약간 조정 쪽이다 보면 조금 지탱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사는 거는 좀 하락 시 분할 매수 측면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그널 들어봤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